미니 정원을 여기다 만들어? 아, 그렇게 해도 되죠. 뭐. 아니 거실에다가 왜 정원을 하는 거실이야. 거실이라고. 이게 다 거실이라고. 아, 이 사람이 나는- 사진을 이게 마당이 아니야. 사진을 안 봐서 나는 그래. 건물 두 개에 사진을 보여주면 사이가- 바로 이해가 가는데 아, 여기다가 메인 방 하나, 이쪽은 게스트 방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정확한 방이 있어. 아니면은 방을 딴 데로 뺄 수도 있어. 게스트룸을. 어쨌든 요게 방이 되는 구조고, 요게 주방이 되는 구조야. 그 여기 창이 쭉 나가지고 여기서 식사를 할 때 밖에가 보이고. 밖이 다 보이고 차도 마시고 그런 공간이 쓰이는 거야. 음식은 여기 이쪽에서 만들고 여기 음식 창고도 있고 이런 구조야 이게.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진산스텔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우연치 않게 세 채 정도를 집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건축 행위를 해서 짓는다는 건 아니고 저희 구독자 한 분이 저의 의뢰가 들어와서 토지 구입부터 건축까지 제가 어드바이스를 하고 서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아마 하는 그 과정을 제가 전 과정을 다 보여드리게 될 것이고 저의 이제 그 와이프 쪽에 언니가 되시는 분, 처형이죠. 그분도 또 집을 이쪽으로 기층을 하셔서 짓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세 채 정도를 짓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시골에서는 건축 행위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걸 모르고 들어오셨다가 많은 낭패를 보시는 기농기촌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됐다 싶어서 집 세 채를 짓는 과정을 제가 전 과정을 다 보여드리고 거기에 관련 법령이나 법규, 그 다음에 거기에 되는 건축이 시작되는 과정부터 마무리 준공 나누는 과정까지 어떠한 난해점이나 문제점, 그 다음에 불협화음 같은 게 또 주민들과의 생길 수 있는 그런 갈등의 소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시골의 이제 건축과 행위, 그런 방법은 도시에서 생각하고 갖고 계셨던 거하고는 정반대이고요. 건축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힘든 그 과정에 야, 집 한 번 지면 한 10년은 느는구나 할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골에 집을 짓기 시작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토지 사기죠. 토지를 잘못 사서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지인의 소개라든가 마을의 이장 소개라든가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부동산을 통했다든가 하지만 뭐 왜 무슨 문제가 하지만 토지 사기라는 거 말 그대로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행위를 시작할 때 건축행위가 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걸 알게 되면 굉장한 낭패를 겪게 되는 거죠. 건축 허가가 안 나는 지역들이 시골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맹지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에서는 절대 도로와 본인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원주민과의 불협화음, 원주민들의 뭐 갑질이나 텃세도 있겠지만 어떤 소통이나 이해관계에서 갈등과 편견 같은 게 생기다 보면 이제 마을 주민들과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다 보면 건축행위를 방해받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도 또 집을 질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축주와 건축업자와의 갈등이나 아니면 건축업자의 어떤 사기, 그러니까 건축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뭐 많은 낭패를 보는 이유는 불량 건축을 지어준다거나 아니면 청과 약속과 틀린 건축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축업자가 어느 일정 기간에 건축을 한 다음에 건축행위를 포기하고 그냥 가시는 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2중, 3중으로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과정을 다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3개월 동안. 근데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를 먼저 구입을 하셨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땅에 대한 측량, 그거를 경계 측량을 합니다. 경계 측량을 먼저 받으시고요. 그거는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각 시, 군의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토목 측량을 하게 됩니다.
토목 측량한 것도 말 그대로 의뢰를 하는 거고요. 토목 측량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계획관리구역에 100평을 샀고 그 100평 안에 용적률 40%의 허가를 받아서 40평짜리든 20평짜리나 30평, 40평 미만이죠. 그런 집을 건축행위를 할 때 들어오는 도로, 그 다음에 상하수도, 뭐 이제 정화조 어디 설치 위치, 그 다음에 집이 앉을 자리에 석축공사나 모든 그런 부분을 다 토목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떤 거에 대한 토목이 와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행위를 하셔야 건축이 준공이 난다는 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계죠. 설계는 또 이제 설계사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지역마다 틀립니다. 뭐 어디 비싼 곳은 설계비가 400만원, 토목이 400만원, 또 어떤 곳을 가면 300만원, 300만원 다 틀립니다. 하지만 설계나 토목은 될 수 있으면 그 군, 시, 그 지자체 그쪽에서 의뢰하고 하셔야 아마 준공 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런 게 다 완벽하게 토목이나 경계측량이 끝나면 건축 허가를 받게 되죠. 그 전에 이제 또 설계사무소에서 국도나 현황도로 그런 거를 다 확인을 합니다. 이 현황도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른 건 괜찮은데 도로가 토지하고 붙어 있다고 해서 도로가 있네? 난 여기다 건축행위해도 문제가 없네 하고 토지를 샀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하고 땅하고 붙어 있는데 왜 어때? 괜찮아?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낭패를 보시고 건축행위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황도로라 하면 어떠한 법령에 의해 신설 또는 법령에 대한 고시되지 않은 도로라고 합니다. 건축허가시나 신고시 그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자에게 동의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지만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현황도라는 거는 그 예전에 이 농촌에 사시면서 본인들이 필요해서 도로가 예를 들어서 1km짜리 도로인데 1km짜리 원주민들이 막 기부를 합니다. 자기 땅을 기부 체납을 해서 이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현황도로가 굉장히 길거나 현황도로에 무슨 종친의 땅이 들어있거나 이런 상황에는 사용승낙서나 허가사용서를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해관계에서 어떤 소통이 안 이루어질 때는 도로를 막는 행위를 한다거나 건축행위를 또 방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라고 해서 다 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는 가급적 잘 살펴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반 국도나 시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는 국도나 시도로 돼 있거나 인정받은 도로들이 과히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현황도로가 어떤 문제점을 제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허가 다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됐을 경우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먹는 수도나 뭐 이런 물탱크를 산에서 내려온 물을 받아 정화를 해서 이 농촌은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 물을 같이 나눠 먹는데 그 어떤 부분에서 마을 사람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기농기촌한테 그 물을 주기 싫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너무 가물대거나 그럴 때는 물이 마을에서도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마을엔 또 원만하게 그냥 쓰라고 많이 내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물이 좀 풍부한 마을 같은 경우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제일 편한 방법은 지하수를 파는 게 정상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 또한 지하수를 팠고요. 뭐 지하수는 농지가 많은 경우는 농업용수로 파도 되는데 그 물 자체를 반드시 검사해서 음용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도 알아보셔야 되고 음용수로 파셔도 무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먹는 물이니까 음용수로 해서 직수로 먹으면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보통 이쪽 지역입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평균 중공이라고 그러죠. 소공 말고 소공, 중공, 대공이 있습니다. 뭐 큰 물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 아니고 보통의 경우는 거의 중공을 파서 먹는데 중형 관정이죠. 그걸 봤을 때 이제 기본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전기를 유입하는 가격은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전기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관정도 돌릴 수 없고 또 하나는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공구에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임시전기는 반드시 토지를 사서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임시전기를 신청해서 전기를 유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허가가 이제 개시가 되죠. 모든 게 다 완비가 돼서 이제 건축허가가 개시가 되면
그다음부터 건축공사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느 정도의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시골의 정서상 유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건축 허가라는 거를 나오기 전에 토목침해나 경계치장 끝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닌 상태에서도 반이든 논이든 대지로 전환되기 전에 그런 토지에 먼저 평탄 작업을 했어요. 평탄 작업. 뭐 일본 용어로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나라시 뭐 이런 식으로 평탄 작업. 그러니까 집을 질 수 있는 터를 평평하게 들어오는 진입로 같은 데를 다 미리 포크레인을 불러서 다 완비를 합니다.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법규가 완전히 까다로워졌고 굉장히 어려워졌고 농지법 이후에 농지를 사는 것조차도 그 심의위원들한테 10명 정도한테 농지자격 취득증을 얻을 때 심의를 얻을 정도로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집중도 건축도 그렇게 전에같이 얼렁설렁 그렇게 그냥 대충 눈 감아주고 넘어가던 그런 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법규가 까다로워졌고 규정대로 원칙대로 다 간다는 거. 그래서 모든 제반적인 허가나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다 이루어진 다음에 완벽하게 건축행위를 하세요 할 때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옛날 그 상식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미리 그냥 집 평탄 작업 해놔도 돼 해서 그분들 말 듣고 했다가 농지를 대지처럼 평탄 작업을 했다가 나중에 관련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걸 확인을 하는데 확인한 다음에 밭을 손댔거나 논을 손대서 그렇게 평탄 작업한 걸 보면 건축허가가 안 나옵니다.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 알고 건축허가가 완전히 개시가 된 다음에 평탄 작업 공사를 실시하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집도 전에는 건축행위라는 게 설계 도면에서 어느 정도는 유들이 있고 융통성 있게 다 넘어가고 설계 도면에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그 집 전체의 모형도만 딱 떨어지면 중국은 웬만하면 났었는데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량철골 집을 지었을 때는 나등급이라고 하고요. 조적 슬라브나 콘크리트, 조적 벽돌 이런 식으로 집을 지은 거는 또 이제 가등급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가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붕의 두께가 21cm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말한 경량철골 같은 그런 나등급 같은 거는 26cm입니다. 그 지붕의 두께도 다 정해져서 이제 다 틀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진 설계. 그 포항이나 경주 쪽에 그때 일어났던 그 지진 피해 이후로 많은 건축물들이 내진 설계 없이 지어진 집들이 많이 무너지거나 피해를 받기 때문에 지금은 1층짜리 집을 짓더라도 내진 설계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 자체에 앞으로는 화학 설계 같은 게 이제 뭐라 그럴까 환경적인 면에서 자꾸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집을 질 때도 아무래도 열 효율이 굉장히 좋은 단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열 검사 자체도 국가 표준 실험 성적에 딱 적합 여부를 다 따지는 그런 검사까지 합니다. 그래서 단열도 뭐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규정이 있고 그대로 맞춰야 됩니다. 그 모든 그 건축 기준이 엄청 까다로워졌고 이제 저 옛날 같이 그렇게 막 원하는 막 그 속 내부 속 자재죠 이런 걸 막 잘 해가지고 뭐랄까 유들 있게 잘 해갖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면 그냥 건축허가 났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거를 따지고 검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건축하는 행위가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러고 될 수 있으면 법에서 지정하는 법에서 시키는 대로는 다 지켜주시는 게 저는 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법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가 끝난 다음에 뭐 집 앞에 처마를 다시 더 길게 내단다거나 뭐 다용도 창고를 뒤로 또 하나 만든다거나 전에는 그런 게 어느 정도 묵인되고 용인되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성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다 그거는 걸립니다. 그리고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살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0년, 20년 살다 보면 이제 노후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꼼꼼하게 설계를 잘 따지셔가지고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 다용도실이 됐던 창고가 됐던 작업실이 됐던 다 설계 도면에 넣으세요. 그런다고 설계비가 많이 추가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설계 도면을 그려서 사시는 동안 문제점 없게 사용하시면 법을 위배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건축행위에 대한 그 제반적인 게 까다로워졌고 그 시험 성적 기준에도 이렇게 벗어나지 않고 나중에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한다는 거 이제 공무원들이 나와서요. 그런 부분에서 다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옥 구조 같은 경우는 또 구조 검사가 별도로 또 하는 게 있어요. 특히 이 한옥 같은 거를 지으셨을 때는 황토 벽돌이나 황토 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강도 면에서는 시멘트나 어떤 H빔 같은 것보다는 약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진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맞는 공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 같지 않고 한옥도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마지막에 구조 검사만 하는데도 한 300만 원 가량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적인 거는 또 이제 건축행위를 하면서 전기 시설은 또 전기업자가 와서 해야 됩니다. 완전히 자격을 인정받은 전기업자가 전기 시설을 해서 어떤 누전이나 아니면 전기로 인해서 화재 같은 거를 안 일어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많은 건축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도시분들이 이제 그런 정서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분들은 도시에서 사시다 보면 지어진 성형화나 정형화된 집들만 사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모든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집을 샀다 보시니까 건축에 대한 행위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이제 들어와서 원주민들은 다 자기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해관계에서 잘못돼서 자꾸 이제 지적질을 하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마을을 지나거나 마을을 지나지 않고 아예 외딴 곳이나 마을하고 상관없는 떨어진 곳에서 건축행위를 하시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은 제외지만 마을 진입로를 지나서 올라간다거나 마을 옆에서 좀 어떤 방법이든 간에 마을 사람들이 통행하거나 쓰는 길을 이용해서 건축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마을 분들한테 이해와 양해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이해시키고 양해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 마을에 주민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집을 지으니까 좋게 봐달라는 말을 하시고 어떤 뭐 제가 말하는 거는 뭐 발전기금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뭐 작게라면 뭐 마을 어르신들이 마을에 가서 드실 수 있는 뭐 떡이라든가 음료수나 뭔가를 대접한다거나 그분들한테 피해 안 가게 소정의 아주 작은 뭐 그런 거를 사례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왜 그러냐면 건축행위가 시작되면 본의 아니게 마을에 피해가 무조건 갑니다. 포크레인 들어오죠, 장비 들어오죠, 뭐 골재차 들어오죠, 펌프카 들어오죠, 지게차 들어오죠, 레미컨 들어오죠. 물론 다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용도에 맞게 건축에 맞게 어떤 건 들어오고 안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포크레인하고 레미컨은 기본적으로 들어옵니다. 펌프카 같은 거. 그러면 이게 소음도 크고 차 자체가 크고 마을에 이제 뭐 오래된 나무라든가 그 집에 심어진 나무를 꺾고 들어갈 때도 있고 전기줄을 잘못하면 끊을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집을 짓지만 그래서 마을 분들한테 소통과 이해를 시키고 불편을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그런 건축행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리산 스토리의 당부입니다. 아마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집 세 채를 지니까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원활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집 짓는 자체가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는 거죠. 어떻게 한 방에 모든 게 원활하게 잘 된다는 거는 행운이죠, 행운. 분명히 어떤 문제가 계속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잘 이겨내고 좀 뭐라 그럴까 지혜롭게 잘 또 넘어가고 하면서 이쁜 집을 지으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집을 세 채를 짓는 전 과정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집 두 채는 지형상 거기에 맞는 용도로 경량철 구조로 집을 지을 거고요. 집 한 채는 철골, 슬라브, 철골, 그러니까 조적 벽돌, 그러니까 시멘트와 철재를 이용한 튼튼한 집을 지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골에 만약에 들어와서 좀 여유가 없고 자본이 좀 없어서 토지를 살 때도 조금 대출을 얻고 건축행위를 할 때도 건축물을 다 지어졌을 때 그 건축을 이용해서 또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이제 거기서 짓지 말아야 될 거. 경량철 구조는 흔히 말하는 쇠와 판넬을 이용하고 외장과 내장은 이제 그때부터 좋은 단열재나 이런 걸 쓰죠. 하지만 건축법에서 말하는 등급이 있어요. 거기서는 제일 밑에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경량철 구조로 만약에 집을 지으셨을 때는 대출권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집에 총 들어간 금액이 한 20% 정도밖에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20%마저도 안 해주는 은행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화재 보험에 굉장히 취약해서 잘 안 들어줍니다. 근데 그 시골 쪽에 들어와서 농협에서는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감안해서 화재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험회사나 웬만한 타 보험회사에서는 경량철 구조는 화재 보험도 들어주지 않을 정도로 취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비 면에서는 굉장히 싸고요. 요즘 막 건축비가 뭐 어떤 거는 300%까지도 올라간 그런 경향이 있고 지금 건축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금액이 맞춰서 맥시멈을 맞춰서 짓는 분들은 제일 그래도 빨리 공기도 단축하고 빨리 집을 지으면서도 원하는 모양이나 그다음에 단열이나 모든 문제는 없어요. 굉장히 좋아요.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게 경량철 구조 집이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선택의 나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말한 슬라브 집이라든가 뭐 철 구조물 뭐 조적으로 된 그런 흔히 말하는 그런 단단한 시멘트를 이용한 H빔을 이용한 이런 집들은 아마 대출은 뭐 80%에서 그 이상도 재량껏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경량철구 집을 선택하지 마시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이유로 이제 집을 짓고 뭐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 거고요. 현장에 가서 도로 상황이나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이 왜 집 짓기에 까다롭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어떤 곳은 보면 너무 풍광 좋고 이런 데 집을 짓고 살면 좋겠다 하지만 집 짓는 여건이 굉장히 힘든 곳이 많아요. 도로 사정부터 바닥 사정부터 토목부터. 하지만 기술력이 좋아서 평탄 작업하고 석축 공사하고 어떤 축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돈의 문제지 그런 거를 다 만들어서 멋진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모르시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또 바로 도로에 유입돼서 토목이 다 돼 있는 지금 세 집 중에 한 집은 또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은 그냥 그대로 그런 토지는 사신 분들은 바로 거기다 그냥 바로 집을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 상황도 그렇고 전체가 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짓는 집은 이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힘들다. 이런 집은 이렇게 해서 편하고 집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를 양쪽을 제가 오감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들어오셔서 훗날 기농기촌을 하셔서 본인의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거기다 하셔서 건축행위를 하셔서 내가 그리던 내 생각에 내 집을 짓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는 참 좋은 거를 아마 경험 삼아 간접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리산 스토리가 우연치 않게 앞으로 3개월 동안 집을 3채를 짓게 됐기 때문에 제가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런 현장을 제가 권한으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전 과정을 집 건축행위하는 전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농기촌을 하셔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행위를 하시고 그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그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건축이라는 거는 살면서 한번 해볼 만은 해요. 한번 해볼 만은 하는데 건축 행위를 하고 나면 그런 해본 사람들끼리 통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한번 지금 10년이 늙는다고. 진짜 집 짓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시골에 집 짓는 과정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렇게나 시골에 와서 자연과 깊은 속에 들어와서 더 멋진 풍광을 보면서 거기서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살고 싶다는 로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아마 그 토지는 악조건이 되거든요. 뭐 저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잘 지어진 집을 기농기촌 하셔서 그냥 사시는 게 아마 한 10년 전만 해도 집을 사라는 말은 제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느끼실 거예요. 차라리 잘 지어지고 다 잘 닦아놓은 터에 좋게 이쁘게 잘 지어진 집을 혹시 그 건물주가 아니 건축주가 판다고 하면 그걸 사갖고 들어가서 그냥 그 집에 사서 사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전 과정을 앞으로 다 보여드릴 테니까 꾸준한 시청, 구독 부탁드리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영상을 봐주시길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리산스토리였습니다. 자, 집 짓는 과정에서 만나뵙도록 하시죠. 자,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